석유공사가 3조 7천억이나 주고 샀던 캐나다의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 그리고 그 산하 자회사인 정유회사인 날, 이 날이라는 회사는 1조 3,700억을 주고 샀습니다. 이것까지 굳이 살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인데요. 일부러 그렇게 샀습니다. 근데 계속 적자가 누적되니까 작년에 329억에 팔았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1조 3,700억을 주고 2009년에 산 회사를 2014년에 불과 5년 만에 329억에 팔았습니다. 미친 짓을 해도 이렇게 미친 짓을 국민 세금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베스트사도요, 지금 계속 적자가 누적되면서 부도 위기에 직면해서 1조 원 규모의 지급 보증을 석유공사가 해야 되고, 유동성 해소, 유동성 부족해서 즉 현금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1,700억을 직접 지원하기로 결의했답니다. 이사에서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저조차도요, 저는 에너지 전문가고 아무도 아닙니다. 저는 4, 5년 전부터 세일가스, 세일석유의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는 에너지가 가격이, 세일가스, 석유의 가격이, 채굴 가격이 기본적으로 에너지 가격으로 되면서 석유가 50배럴당 45에서 5, 60달러 시대로 굳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제가 쓴 책 계획보수의 미래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요, 맹세기 대한민국 최고의 에너지 전문가, 자원 전문가들이 모여있다라는 석유공사, 가스공사가 하고 다닌 짓거리를 보면 이거를 모르고요, 에너지를 갖다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택도 아닌 가격으로 샀다. 특히요, 그 산 내용 중에 보면 실제로 이 장부 가격보다도 상 가격이 3, 4천억이나 더 줬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살 때요, 실제 가격보다 돈을 더 주고 산다라는 것은 그건 두 가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미친놈이거나 아니면 겉으로 비싸게 주고 사고 뒤로 페이백이라 해가지고 돈을 좀 되돌려 받는 거, 보통은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큰 돈을 가지고 몇 천억 몇 조를 거래하는 사람이 미쳤을 리는 없고요, 후자가 목적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 수사가 지금 아직도 이렇게 지지부진합니다. 자, 몇 천억 조 단위로 가버리면요, 석유공사 사장, 가스공사 사장 입장으로 이 정도 결정은 못할 겁니다. 이 두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자원 기업들도 돈 엄청 이런 짓거리 하다가 날렸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요, 완벽하게 조사를 해서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누가 지시했는지요. 여러분, 석유공사, 가스공사 사장이 그랬다고 봅니까? C등급 받던 사람이 그 회사 하나 사주고 나니까 A등급 받았습니다. 다음에 경영평가했어요. 그럼 누가 시켰는가? 뻔한 거 아닙니까? 자, 이런 큰 부패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 버리면요, 저는 대한민국 사회가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제 책 공공의 부패에서 분명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공공의 부패가요, 한마디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국민 예산을 들어먹는 희귀한 짓거리에 대해서 모아놓은 백서입니다. 이런 자원과 관련해서요, 저는 관료나 이 자원과 관련된 마피아, 특히 원전과 관련된 마피아들이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에 대해서 잠깐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부가 2020년까지 전력 수급 계획을 만들었는데 원전을 2기를 더 짓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발전은 다 중단하고 그 다음 신재생에너지만 조금 늘려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현 시점에서 원자력 발전이 과연 가장 효율적인 발전인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전 세계 선진국들은 원전을 제로화하거나 단계적으로 폐기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원전이 당장은 안전할지 모르지만 원전이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그 비용은
싸고 청정한 에너지라는 원전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싸지도 않고요. 사고 나면서 수습 비용 들어가면. 그 다음에 안전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만 원전에서 안전하다? 여러분, 원전과 한전과 관련된 재작년, 작년의 비리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원전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 에너지가 세일가스 오일로 가는데 싸지는 세일가스 오일을 가져와서 LNG 발전소를 돌리는 것이 가장 청정하고 안전하고 싼 겁니다. 근데 이런 발전들, 화력발전을 중단하고요, 청정 그리고 비용 언급을 대면서 원전을 계속 건설하겠다. 이거 세일가스 오일로 바뀌는 세계의 에너지 변화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행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석유공사, 가스공사가 해외에 자원 개발한다면서 비싸게, 이상하게 회사를 사들이던가 똑같은 그런 어떤 행태입니다. 정부의 전력 수급 계획 지금이라도 다시 검토해 보는 게 옳습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투자 회사인 피델리티의 이안 스프레드벨이라는 분석가가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맡기지 말고 장판 밑이나 마루 밑에 넣어두라. 이분은요 40억 파운드, 즉 7조가 넘는 돈을 운용하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이 금융 자본 운영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야기를 하기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체제적 위기가 왔다. 어려운 말 아닙니다. 세계의 돈은 돌아가는 행태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항상 경제 전문가들은 말들을 복잡하게 하는데요. 그거 저는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디서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세계의 주요 경제 대국들이 전부 그냥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내가지고 완전히 초저금리로 시중에 돈을 뿌려댔습니다. 그래서 저금리에서 완전히 그냥 돈을 빌려가지고 돈이 될 만한 부분에 투자를 하자. 이런 부분들이 판을 쳤고요. 한마디로 그래서 뭐가 올랐느냐? 주택가격, 채권가격, 펀드, 그 다음에 발생상품 가격들이 확 올랐습니다. 영국에서만 해요. 런던에는 주택가격이 부동산이 70%나 올랐다. 그래가지고 부채가 빚이 기록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전 세계가요. 근데 돈도 아무나 빌리는 게 아니죠. 돈을 빌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초저금리니까 금융기관에서 돈을 막 빌려가지고 그 돈이 생산적으로 공장에 들어가서 공장에 투자가 되고, 투자가 되면서 예를 들어서 월급이 늘어나고, 월급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늘어나는 선순환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제조업으로 굴러가기보다는 전부 투기산업, 즉 부동산이나 금융투기로 몰두가 됐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제조업의 장래는 세계의 경제가 굉장히 불투명해서 소비가 위축되니까, 불투명하니까 제조업에는 투자가 되지 않고 전부 단기적으로 투기로 돈을 벌 수 있는 대로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초저금리가 결국은 빚잔치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즉 일본이 24년 전에 겪었던 거품의 붕괴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8만 5천 파운드, 즉 1억 한 5천만 원 정도까지만 한도 보정을 해준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상 8만 5천 파운드 이상 금융기관에 맡긴 사람은 그러지 말고 빼가고 마루밑이나 장판이나 금이나 은은을 사가지고 들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향후 5년 안에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에서 심각한 체제적 위기가 터져버릴 것이다. 그래서 각국 정부가 초저금리 양적 완화를 갖다가 무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각국이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영역에 지금 세계 경제가
돈이 풀린 상태에서 도달하고 있다. 그럼 이것이 끝나는 시점, 언젠가는 이제 미국도 금리를 인상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돈 푸는 걸 이제 중단하는 시점에서 금융이 붕괴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돈을 7조 이상 굴리는 이런 전문가가 이 이야기를 했다. 이분 굉장히 양심적인데요. 우리가 모두 잘 새겨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아침에 한 신문 경제면에 세계 자동차 생산 5위 현대가 세계 자동차 생산 1위 일본의 도요타보다 2013년 연봉이 훨씬 높다. 즉 현대는 9,400만원인데 도요타는 8,318만원이다. 근데 영업이익으로 보면 2013년에 현대가 10조 1225억이고 도요타는 24조 5254억이다. 도요타가 현대보다 한 2.4배쯤 영업이익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돈도 훨씬 더 못 버는 현대가 월급이 더 많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지금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요, 시내 직장인 이 정규직 그리고 대규모 민노총 같은 노조에 소속된 직장에 있어서 매년, 올해도 이 현대자동차는 7.8%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답니다. 자, 지금 현대 관련 차들 관련 주식들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전망이 별로 안 좋다라고, 실적이 별로 안 좋다 해서 주식 가격 내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도 별로 좋지 않을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월급을 더 올려달라고 합니다. 적게 받는 사람이 생활임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월급을 더 달라는 투쟁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많이 버는데 우리 너무 적게 번다. 생활도 안 된다. 자, 1조 1억 정도를 받는 사람이 연봉 이제 더 달라고 또 싸우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은요, 이런 대기업 노조에 들어가 있거나 안 그러면 공무원이나 공공기업에 있거나 이런 젊은이들 말고 나머지 젊은이들은 중소기업, 임경기업, 비정규직, 파견근로, 아르바이트 등으로 신음하면서 살아갑니다. 미국의 자동차 회사보다 한국 자동차 회사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60%밖에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바도 있습니다. 자, 철밥통, 우리 사회의 철밥통, 주로 공무원한테 이야기했는데요, 대기업 노조가 속한 그런 데 속해 있는 노동자들 정말 철밥통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일자리를 나눈다든지 이중임금을 받아들인다든지 임금 피크제를 받아들인다든지 이런 것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자, 독일이요, 한때 통일하고 난 직후에 90년대 후반에 완전히 독일 병이 걸렸습니다. 또 그 이전에 2차 대전 직후에도 그랬습니다. 그때 독일이 어떻게 돌파했는 줄 아십니까? 같은 지역에 근무하는 같은 업종, 같은 지역에 같은 업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같은 임금을 받는다라는 원칙에 대해서 노동자들 사이에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오늘날 독일의 그 노동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노동자들끼리 더불어 산다라고 하고 뭐 함께 투쟁하자 이야기하죠. 대한민국의 노동자들 함께 투쟁합니까? 더불어 삽니까? 귀족과 천민이 같이 사는 게 노동자입니다. 자, 저희들 대학 다닐 때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이라고 하면서 이 노래도 많이 부르고 청계천 그 피복노조 뭐 투쟁에 참가해서 저도 많이 싸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어떤 노동자만 주인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개가 되고요, 소수의 노동 귀족들만 주인이 돼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수의 기종 노동자들 정말 정당하고 당당하게 노동자 세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